안녕하세요. 오늘 이야기를 들려드릴 66세 서정희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30에 넘게 차려온 밥상머리에서 갑자기 손이 굳어버리는 기분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멸치 육수를 정성껏 내어 끓인 미역국 냄새가 온 집안에 진동하고 갓 볶아낸 잡채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그런 저녁이었습니다. 딸 서영이가 사위 우진 씨와 8살 손주 하람이를 데리고 온다고 해서 아침부터 시장을 받아 분주하게 움직였지요. 누가 시킨 일도 아닌데 저는 그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말로 사랑한다는 표현을 하는 것보다 따뜻한 밥 한 끼 지어 올리는 게 제 삶의 방식이었으니까요. 식탁에는 웃음꽃이 피어나는 듯 했습니다. 사위는 장모님 수고하셨다며 형식적인 인사를 건넸고, 딸은 엄마 힘들게 뭘 이렇게까지 했냐며 짐짓 타박을 섞은 애정을 보였지요. 그때였습니다. 잡채 접시가 식탁 중앙에서 조금 멀어 보였고, 저는 잡채를 좋아하는 하람이를 위해 그 접시를 아이 앞으로 슬쩍 밀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정하게 한마디를 보탰지요. 하람아, 네가 좋아하는 잡채 많이 먹으렴. 정말이지 별것도 아닌 말이었습니다. 손주를 향한 할머니의 아주 평범한 참견이었지요. 그런데 식탁 끝에서 리모컨을 만지작거리던 남편 태식 씨가 숟가락을 탁 내려놓으며 툭 내뱉었습니다. 낮고도 서늘한 가시가 돋친 목소리였습니다. 말귀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 꼭 끼어들어서 분위기 망치네. 가만히 좀 있지. 찰나의 순간 식탁 위로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딸 서영이는 못 들은 척 고개를 숙여 밥그릇만 쳐다봤고, 사위 우진 씨는 마시지도 않는 국그릇을 들어 입가로 가져갔습니다. 오직 아무것도 모르는 하람이의 젓가락 소리만 딸깍거리며 정적을 깼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쥔 채 그대로 멈췄습니다. 예전 같으면 허허 웃으며 내가 주책이지 하고 넘겼을 겁니다. 그게 제 30해 넘는 세월을 버티게 한 방식이었으니까요. 삼키고 웃고 모른 척 넘기는 것. 하지만 그날은 이상하게도 그게 되질 않았습니다. 제 손등 위에 맺힌 검버섯과 거칠어진 마디마디가 유난히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딸 앞에서, 사위 앞에서, 이제 막 세상을 배워가는 손주 앞에서조차 저는 여전히 남편의 발매트 같은 존재였다는 사실이 가슴을 뻥 뚫어 놓는 것 같았습니다. 아픈 게 아니라 그냥 텅 비어버린 느낌이었습니다. 눈물조차 나오지 않는 멍한 상태로 저는 조용히 손에서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조차 나지 않게 아주 조심스럽게요. 그것이 제가 30해 만에 처음으로 스스로 행한 저항이었습니다. 밥상은 다시 돌아가는 듯 보였지만 제 마음은 이미 그 식탁에서 일어나 저 멀리 빠져나와 있었습니다. 몸은 거기 앉아 있었으나 제 영혼은 이미 짐을 싸기 시작한 것이지요. 저녁 식사가 끝나고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린 뒤 거실에 남은 남편의 텔레비전 소리가 오늘따라 유난히 날카로운 칼날처럼 제 귀를 파고들었습니다. 서영이 네 식구가 돌아가고 난 뒤 집안은 다시 무거운 정적으로 채워졌습니다. 설거지통에 담긴 그릇들을 하나하나 닦으며 저는 흐르는 물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거실 소파에 깊숙이 몸을 파묻고 텔레비전 채널을 돌리는 태식 씨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평생을 봐온 그 뒷모습이 오늘따라 왜 그렇게 낯설고 숨이 막히는지 모르겠습니다. 거품을 헹구고 그릇을 엎어놓으며 저는 손끝에 전해지는 차가운 물의 감각에 집중했습니다. 숫자를 세어보려다 그만두었습니다. 이 싱크대 앞에 서서 보낸 세월이 몇 년인지 계산하는 순간 마음이 무너져 내릴 것 같았거든요. 고무장갑을 벗고 수건으로 손을 닦으며 거실로 나갔습니다. 태식 씨는 제가 곁에 온 줄도 모르는지
화면 속 스포츠 중계에만 눈을 고정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의 얼굴을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주름진 눈가와 고집스럽게 담은 입술. 한때는 사랑했고 오랫동안 두려워했으며 결국엔 체념하며 살아온 얼굴입니다. 제가 계속 서 있자 태식 씨가 귀찮다는 듯 고개도 돌리지 않은 채 툭 내뱉었습니다. 왜 그러고 서 있어? 사람 거슬리게. 내일 아침엔 북엇국이나 좀 끓여놔. 평소라면 네 그럴게요 하고 안방으로 들어갔을 겁니다. 하지만 제 입술은 이미 다른 말을 내뱉고 있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가슴 깊은 곳에서 발효되어 온 시큼하고도 뜨거운 단어들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떨리는 목소리를 다잡았습니다. 그만합시다, 우리. 이제 나도 여기까지 할게요. 태식 씨는 처음엔 제 말을 못 들은 척 했습니다. 그러다 리모컨을 누르던 손가락이 멈췄고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보았습니다. 황당하다는 듯 혹은 하찮은 농담을 들었다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그는 콧방귀를 뀌며 다시 고개를 돌렸습니다. 뭐? 아까 밥 먹다 한마디 했다고 지금 시위하는 거야? 나이살이나 먹어서 주책은 들어가 자빠져 자. 저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안방으로 들어가 옷장 깊숙이 넣어두었던 낡은 캐리어를 꺼냈습니다. 지퍼를 여는 소리가 고요한 방 안에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옷 몇 벌, 속옷 몇 장, 그리고 매일 챙겨 먹어야 하는 혈압약 봉지들을 담았습니다. 30에 넘게 살던 집인데 정작 제 손에 권수 있는 짐은 캐리어의 절반도 채우지 못했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서늘했지만 동시에 이상할 만큼 머릿속은 차분해졌습니다. 짐을 챙겨 나오자 태식 씨가 거실 한복판에 서 있었습니다. 제가 진짜로 가방을 들고 나오자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느낀 모양입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미안하다는 말 대신 가시 돋친 독서를 선택했습니다. 그것이 그가 아는 유일한 소통 방식이었으니까요. 야, 서정희.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그 가방 들고 나가서 어디로 가게? 딸네 집? 서영이가 너 반길 줄 알아? 저는 신발끈을 고쳐 매며 현관문을 잡았습니다. 뒤에서 들려오는 고함 소리가 평소처럼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소리가 멀어질수록 제 발걸음은 가벼워졌습니다. 문을 닫기 전 저는 마지막으로 그를 돌아보며 낮게 읊조렸습니다. 내 걱정은 마세요. 당신 걱정이나 하쇼. 문이 닫히고 복도의 차가운 공기가 뺨에 닿았을 때 저는 처음으로 제가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협의 이혼 서류를 접수한 지 어느덧 숙려 기간이 지났습니다. 법원으로 향하는 지하철 안에서 저는 무릎 위에 놓인 가방 손잡이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은 평소보다 수척해 보였지만 눈빛만은 이상하게 또렷했습니다. 법원 청사의 높은 천장 아래로 들어서자 차가운 대리석 바닥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저 멀리 복도 끝에서 팔짱을 끼고 서 있는 태식 씨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밖에서 늘 그렇듯 정갈하게 다듬은 머리와 구김없는 셔츠 차림으로 점잖은 척 서 있었습니다. 판사 앞에 앉아 절차를 밟는 동안 방 안은 고요했습니다. 서류에 제 이름을 한자 한자 적어 내려가는데 손끝이 미세하게 떨려왔습니다. 볼펜을 쥔 손가락이 어색해 보였지요. 하지만 도장을 찍는 그 찰나의 순간만큼은 거짓말처럼 손떨림이 멈췄습니다.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 마음속이 고요해졌습니다. 30에 넘게 짊어지고 온 무거운 짐을 드디어 내려놓았다는 실감이 비로소 온몸을 감쌌습니다. 모든 절차를 마치고 복도로 나오자 창문 사이로 눈부신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태식 씨는 서류 봉투를 신경질적으로 접어 주머니에 넣으며 제 곁을 지나쳐 갔습니다.
그러다 멈춰서서 저를 돌아보더니 비웃음도 화도 아닌 묘한 목소리로 마지막 독서를 내뱉었습니다. 그래, 축하한다. 그런데 서정이, 네가 혼자 나가서 며칠이나 버틸 수 있을 것 같아? 밥이나 제대로 챙겨 먹겠어? 그 말은 제 가방 안의 서류보다 더 깊숙이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는, 평생 그 사람 없이는 숨조차 쉬지 못할 존재라는 낙인이었지요.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고개를 들어 복도 끝 유리문 너머의 햇살을 바라보았습니다. 태식 씨는 제 침묵을 확인이라도 하듯 코웃음을 치며 먼저 걸어 나갔습니다. 혼자 남겨진 복도에서 저는 가방을 고쳤습니다. 유리문을 밀고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바깥 바람이 제 뺨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 서늘한 감촉이 싫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바람 덕분에 제가 진짜로 세상 밖으로 나왔다는 사실이 실감났거든요. 계단을 내려가는데 저 멀리서 서영이가 운전하는 차가 멈춰 서는 게 보였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서영이가 달려나와 제 짐가방을 넘겨받았습니다. 딸의 손은 따뜻했고 그 온기가 제 떨리던 마음을 다독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차에 올라타 뒷유리창으로 점점 멀어지는 법원 건물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이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태식 씨의 그 가시돋친 예언이 생각보다 더 빨리 제 목을 죄어올 줄은요. 서영이의 차 시트 가죽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익숙하면서도 낯선 고급스러운 향이었지요. 딸은 운전대를 잡은 채 전방을 주시하며 가끔씩 제 눈치를 살폈습니다. 차 안은 에어컨 바람으로 시원했지만 제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법원 복도에 두고 온 그 서늘한 예언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서영이가 신호대기에 걸려 차를 멈추더니 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엄마, 고생 많았어. 이제 우리 집에서 편하게 쉬기만 해. 내가 맛있는 것도 많이 사줄게. 딸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30해 넘게 혼자 짐을 지고 오다 누군가 제 짐가방을 대신 들어주고 제 손을 잡아준다는 게 이렇게 눈물겨운 일인 줄 몰랐습니다. 목이 메어와 그래 고맙다는 짧은 대답밖에 할 수 없었지요. 서영이의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들어서자 번쩍이는 엘리베이터가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남편과 살던 낡은 빌라와는 공기부터 달랐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하람이가 할머니 하고 달려와 제 허리를 껴안았습니다. 그 작은 온기가 제 몸에 닿는 순간 비로소 긴장이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거실 한복판에 서서 집안을 둘러보니 모든 것이 너무나 정갈하고 깨끗해서 제 낡은 캐리어가 유난히 도드라져 보였습니다. 서영이는 저를 복도 끝 작은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방문을 열자마자 제 눈에 들어온 건 구석에 세워진 접이식 침대 하나와 비어있는 행거였습니다. 방은 좁았고 한쪽 벽에는 아직 정리되지 않은 장난감 박스들이 쌓여 있었지요. 서영이는 미안한 듯 웃으며 침대를 펴주었습니다. 엄마, 방이 좀 좁지? 하람이 공부방으로 쓰려던 곳인데 당분간 여기서 지내. 불편한 거 있으면 바로 말하고. 저는 아니야, 이만하면 과분하지라고 답하며 캐리어를 방 한가운데 놓았습니다. 딸은 거실로 나갔고 저는 혼자 남겨진 방에서 캐리어 손잡이를 한참 동안 쥐고 서 있었습니다. 짐을 풀어야 하는데 이상하게 선뜻 지퍼에 손이 가지 않았습니다. 이 방이 제 방인지 아니면 잠시 빌려 쓰는 창고인지 알 수 없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블라인드를 올리자 창밖으로 옆동 건물 벽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아주 조금 실금처럼 보였지요. 저는 그 좁은 하늘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남편의 집을 나오면 모든 게 끝나는 줄 알았는데
어쩌면 저는 또 다른 문 앞에 서 있는지도 모르겠다고요. 그날 밤 저는 결국 캐리어를 열지 못한 채 접이식 침대에 삐걱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창밖은 여전히 푸르스름한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몸은 시계추처럼 정확하게 새벽 5시에 눈을 떴지요. 30에 넘게 몸에 새겨진 시간은 무서운 법입니다. 남편 집에서도 그전 시댁에서도 저는 늘 이 시간에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으니까요. 삐걱거리는 접이식 침대에서 조심스레 몸을 일으켰습니다. 딸 서영이네 식구들이 깰까봐 발소리를 죽이며 거실로 나갔지요. 어둠이 가시지 않은 부엌은 차가운 금속 광택을 내며 정지해 있었습니다. 저는 홀린 듯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서영이가 싸갈 도시락 반찬 몇 가지와 사위 우진 씨의 맥주, 그리고 하람이의 간식들이 칸칸이 줄을 맞춰 서 있었지요. 찬장을 뒤져보니 낡은 뚝배기 하나와 된장이 보였습니다. 손에 익은 도구들을 잡자 비로소 마음이 차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보글보글 찌개가 끓어오르고 구수한 된장 냄새가 거실로 퍼져나갈 즈음 안방 문이 열리며 우진 씨가 나왔습니다. 넥타이를 반쯤 매던 사위는 식탁 위에 차려진 밥상을 보고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놀란 듯 혹은 당황한 듯한 표정이었지요. 저는 반찬 뚜껑을 열며 애써 밝게 웃어 보였습니다. 우진 씨, 일찍 일어났네요. 아침 든든히 먹고 출근해야지. 따뜻할 때 어서 앉아요. 사위는 식탁 앞에 서서 잠시 머뭇거리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그 안에는 묘한 거리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예의 바른 거절처럼 들리기도 했고 자신의 영역을 침범당한 사람의 당혹감처럼 느껴지기도 했지요. 어머님, 수고하셨는데 저희는 아침 이렇게 안 먹어도 돼요. 그냥 빵이나 시리얼로 때우거든요. 일부러 안 차려주셔도 괜찮습니다. 부담 갖지 마세요. 부담 갖지 마세요. 그 말이 제 귀에는 더 이상 하지 마세요 라는 말로 들려왔습니다. 찌개 김을 올리던 제 손이 허공에서 갈 길을 잃고 멈췄습니다. 뒤이어 나온 서영이도 식탁을 보더니 엄마, 어제 피곤했을 텐데 뭘 이런 걸 해라며 걱정 섞인 타박을 했지요. 저는 아니야, 그냥 손에 익어서 그래라고 답하며 억지로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아침 식탁 위를 감도는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사위는 국을 절반도 비우지 못한 채 서둘러 집을 나섰고 서영이도 도시락을 챙기느라 정신이 없었지요. 오직 하람이만이 할머니 된장찌개 맛있다 하며 밥을 복스럽게 먹어주었습니다. 식구들이 모두 떠난 조용한 거실, 저는 혼자 남은 잔반을 치웠습니다. 싱크대 앞에 서서 그릇을 씻는데 제가 차린 밥상이 누군가에게는 따뜻함이 아니라 치워야 할 짐이 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 한구석이 싸하게 아려왔습니다. 사위와 딸이 출근하고 하람이가 학교에 가고 나면 집안은 무서울 정도로 고요해졌습니다. 창밖으로 차 지나가는 소리만 간간히 들려올 뿐이었지요. 저는 거실 한복판에 서서 갈 곳을 잃은 사람처럼 서성였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볼까 하다가도 리모컨에 손이 가지 않았습니다. 남의 집 거실에서 혼자 드라마를 보는 게 왠지 죄를 짓는 기분이었거든요. 아니, 내 딸 집인데 왜 남의 집 같지 하고 스스로를 다독여봐도 발끝이 닿는 바닥이 여전히 낯설기만 했습니다. 점심때가 다 되어가자 입안이 바짝 말랐습니다. 목이 타서 부엌으로 걸어갔지요. 냉장고 앞에 섰지만 손잡이를 잡은 채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문을 열면 그 안에 든 모든 것이 서영이 식구들의 것이라는 사실이 새삼스럽게 다가왔거든요. 물 한 잔 마시는 것조차 허락을 받아야 할 것 같은 묘한 압박감이 제 손목을 잡았습니다.
30해 넘게 제 마음대로 열고 닫던 냉장고가 여기서는 철옹성처럼 보였습니다. 겨우 용기를 내어 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냉기가 얼굴에 닿았지요. 물병을 꺼내려다 문득 어제 제가 사온 김치통이 보였습니다. 칸이 모자랐던 건지 아니면 냄새가 날까봐 그랬는지 제 김치통은 맨 아래쪽 구석, 문이 닫히면 가장 먼저 어둠 속으로 숨겨지는 자리에 밀려나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가슴 한구석이 찌르르 울렸습니다. 컵을 꺼내 물을 따르는데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꼴깍이며 넘어가는 물소리가 빈 거실에 크게 울려 퍼졌지요. 서영이는 분명 엄마 편하게 있어 라고 했습니다. 사위도 부담 갖지 마세요 라고 했고요. 그런데 왜 저는 이 집에서 숨을 쉴 때마다 누군가의 눈치를 보게 되는 걸까요? 냉장고 문을 닫으며 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딸네 집 냉장고는 제 갈증을 채워줄 순 있어도 제 마음을 채워줄 자리는 없는 것 같다고요. 결국 저는 물 한 잔만 마시고 서둘러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좁은 접이식 침대 위에 앉아 창밖을 보았지요. 옆동 아파트 벽면에 부딪힌 햇살이 조각나서 방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조각난 햇살 아래서 아직 열지 못한 캐리어를 다시 만져보았습니다. 짐을 풀어도 되는지 아니면 언제든 다시 닫을 준비를 해야 하는지 그 답을 알 수 없는 오후가 그렇게 느릿느릿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시계 바늘이 오후 2시를 가리키자 텅 비어있던 집안의 작은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하람이가 학교에서 돌아올 시간이었지요. 서영이는 회의가 길어질 것 같다며 미안함이 가득 섞인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엄마, 오늘만 부탁해. 하람이 간식 좀 챙겨주고 숙제 좀 봐줘. 저는 그 문자를 보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신발을 신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거실을 서성이는 것보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게 차라리 마음 편했거든요. 교문 앞에서 하람이를 기다리는 동안 제 곁에는 다른 할머니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습니다. 손주들 가방을 대신 들어주며 어제 본 드라마 이야기, 반찬 거리 이야기를 나누는 그들 틈에서 저는 말없이 하람이만 기다렸지요. 저 멀리서 할머니 하고 달려오는 아이를 보자 목이 뜨거워졌습니다. 아이의 작은 책가방을 제 어깨에 받습니다. 꽤 묵직했지만 그 무게가 싫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제 손은 다시 기계처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의 간식 그릇을 씻고 거실에 널브러진 장난감을 정리하고 다 돌아간 세탁기 벨소리에 맞춰 빨래를 꺼내 널었지요. 누가 시킨 일도 아닌데 저는 비어있는 딸의 집안일을 하나둘씩 채워 넣었습니다. 30에 넘게 몸에 배어버린 가사 노동은 쉴 줄을 몰랐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으면 오히려 제가 이 집에서 쓸모없는 짐처럼 느껴질까봐 겁이 났던 모양입니다. 저녁 무렵 퇴근한 서영이가 현관문을 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깨끗하게 정리된 거실과 고소한 찌개 냄새를 맡더니 제 손을 잡으며 말했지요. 엄마가 있으니까 역시 집이 좀 돌아가네. 나랑 우진 씨랑 둘이 할 때는 엉망진창이었는데 그 말은 칭찬이었을 겁니다. 고맙다는 뜻이었겠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말이 제 가슴을 툭 치고 지나갔습니다. 집이 돌아간다는 그 말 속에 제가 쉬러 온 엄마가 아니라 이 집의 빈틈을 메우는 부속품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서영이가 나쁜 마음으로 한 말이 아니라는 걸 잘 알면서도 그 솔직한 말 한마디가 저를 어떤 자리에 앉히고 있는지 딸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행주를 꼭 짜서 거는데 문득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머리는 부스스하고 앞치마는 젖어 있었지요. 딸네 집에서 저는 쉬러 온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일하러 온 사람이었을까요? 고단한 무릎을 이끌고
작은 방으로 들어가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제 몸은 바쁘게 움직였지만 정작 제 마음이 머물 곳은 이 집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 것 같다고요. 하루 일과를 마치고 욕실로 향했습니다. 뜨거운 물로 얼굴을 씻어내니 비로소 하루치 고단함이 조금 가시는 것 같았지요. 수건으로 얼굴을 닦고 칫솔을 찾으려 거울 옆 선반을 보았습니다. 어제 아침까지만 해도 서영이와 우진 씨, 그리고 하람이의 칫솔 옆에 제 칫솔이 나란히 꽂혀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보니 제 칫솔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눈을 아래로 돌렸을 때 세면대 구석에 놓인 낡은 플라스틱 컵 하나가 보였습니다. 그 안에는 제 칫솔과 치약이 따로 꽂혀 있었지요. 선반 위 공간이 좁아서 그랬을 수도 있고 하람이의 새 전동 칫솔 자리를 만드느라 서영이가 옮겨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기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걸 머리로는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플라스틱 컵에 담긴 제 칫솔을 한참 동안 바라보는데 묘하게 목이 뜨거워졌습니다. 선반 위는 이 집 식구들의 자리였고 선반 아래 컵 안은 잠시 머물다 갈 제 자리처럼 느껴졌습니다. 대놓고 나가라는 소리는 듣지 않았지만 소리 없이 조금씩 밀려나고 있다는 기분. 그것은 남편 집에서 겪었던 무시와는 또 다른 종류의 시림이었습니다. 제가 너무 예민한 걸까 싶어 고개를 저어 보았지만 컵 속에 홀로 서 있는 칫솔이 꼭 제 처지 같아 자꾸만 눈길이 갔습니다. 양치를 마치고 제 칫솔을 다시 그 플라스틱 컵에 꽂아 두었습니다. 선반 위로 다시 올릴 용기가 나지 않았거든요. 거실로 나오니 서영이와 우진 씨가 소파에 나란히 앉아 텔레비전을 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단란한 풍경 속에 제가 끼어들 자리는 없어 보였습니다. 저는 과일이라도 깎아 나갈까 하다가 그냥 조용히 제 방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좁은 접이식 침대에 몸을 뉘었습니다. 천장이 평소보다 낮게 느껴졌고 벽 쪽으로 밀려난 박스들이 어둠 속에서 저를 압박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직 열지 않은 제 캐리어는 방 한가운데 그대로 있었지요. 짐을 풀지 않은 건 눌러 앉아도 되는 자리인지 아직 확신이 없어서였을 겁니다. 저는 그날 밤 선반 아래 컵 속에 갇힌 제 칫솔 생각에 한참 동안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오후의 햇살이 거실 바닥에 길게 누워있던 평화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소파 한 구석에 앉아 하람이의 해진 양말을 꿰매고 있었지요. 하람이는 거실 카펫 위에 대자로 드러누워 만화책을 보다가 문득 고개를 들어 저를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아이의 눈망울은 맑았고 그 안에는 어떤 아기도 계산도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은 더 날카롭게 제 심장을 찔러왔습니다. 하람이가 천장을 보며 아주 예사롭지 않게 물었습니다. 친구네 집에 놀러간 이야기를 하듯 내일 점심 메뉴가 궁금한 아이처럼 가벼운 목소리였지요. 하지만 그 짧은 문장은 어른들의 100마디 말보다 더 무겁게 거실의 공기를 가라앉혔습니다. 대사 없음. 던처이와의 설명. 할머니는 우리 집에서 언제까지자? 계속 여기서 살 거야. 바늘 귀를 통과하려던 실끝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저는 뜨개 바늘을 쥔 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8살짜리 아이가 뭘 알겠습니까? 그저 자기 방에 갑자기 들어온 접이식 침대와 행거가 신기했고 언제까지 풍경이 계속될지 순수하게 궁금했을 뿐이겠지요. 하지만 그 언제까지라는 단어가 제 가슴속 깊은 곳에 갓을 내린 듯 무겁게 박혔습니다. 어른들은 예의라는 이름으로 돌려 말하거나 아니면 아예 입을 닫아버리곤 합니다. 사위 우진 씨의 정중한 거절도 딸 서영이의 난처한 침묵도 결국은 이 질문을 비껴가기 위한 몸짓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이는 그 모든 가식을 걷어내고 정면으로 제 자리를 물어본 것이지요.
저는 억지로 입꼬리를 올려 웃어 보였습니다. 우리 하람이가 할머니랑 오래 있고 싶어서 묻는구나. 조금만 더 있다가 갈게. 아주 조금만. 하람이는 응 하고 대답하더니 다시 만화책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이에게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대화였겠지만 저는 방으로 들어와 한참 동안 캐리어 손잡이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제가 왜 아직도 짐을 다 풀지 못했는지, 왜 이 방에 제 물건들을 제대로 늘어놓지 못했는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자리가 있어야 짐을 푸는 것인데 저에게는 아직 이 집에서 허락된 자리가 없었습니다. 남편의 집에서는 30년 넘게 부엌대기로 살며 싱크대 앞이 제 자리였고 딸의 집에서는 비어있는 가사 노동을 메우는 임시 부품이 제 자리였던 것이지요. 저는 어둠이 내리는 방 안에서 웅크리고 앉아 생각했습니다. 내 집이라고 부를 수 있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짐을 풀어헤칠 수 있는 곳이 세상에 단 한 평이라도 존재하기는 하는 걸까요? 시계 바늘이 자정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갈증이 나 잠에서 깬 저는 소리를 죽여 거실로 나갔지요. 불을 켜지 않아도 창밖 가로등 빛이 거실 바닥을 희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냉장고에서 물병을 꺼내 컵에 따르는데 안방 문틈 사이로 낮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사위 우진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평소 저에게 건네던 다정한 말투와는 결이 다른 아주 현실적이고 차가운 무게를 담은 음성이었지요. 물컵을 든 제 손이 허공에서 그대로 멈췄습니다. 심장이 한 박자 늦게 뛰는 것 같았고 귀가 잘못 들은 건가 싶어 숨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정적을 뚫고 들려오는 사위의 말은 너무나 선명했습니다. 서영아, 장기적으로는 안 되지. 우리 집도 좁고 하람이 공부방도 없잖아. 솔직히 고시원이라도 좀 알아봐야 하는 거 아니야? 고시원. 그 단어가 제 머릿속을 날카롭게 핥히고 지나갔습니다. 사위가 나쁜 사람이라서 한 말이 아니라는 건 압니다. 현실적으로 틀린 말도 아니지요. 좁은 아파트에 장모가 들어앉아 있는 게 부담일 수밖에 없다는 걸 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시원이라는 그 세 글자가 저에게 남은 마지막 자리라는 사실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딸 서영이의 대답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너무 작았거나 아니면 대답 대신 긴 한숨을 내뱉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물을 마시지 못했습니다. 컵을 싱크대에 살며시 내려놓고 도망치듯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불도 켜지 않은 채 접이식 침대 끝에 걸터 앉았지요. 어둠 속에서 무릎 위에 올린 제 손을 가만히 내려다 보았습니다. 남편이 법원 복도에서 비웃으며 했던 말이 귓전을 때렸습니다. 당신 혼자 며칠이나 버티나 보자. 그때는 그 말이 틀렸다고, 내가 해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며칠 만에 저는 딸의 집에서 고시원을 거론해야 하는 짐짝이 되어 있었습니다. 목이 뜨겁게 잠겨왔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울면 정말로 짐이 될 것 같아 억지로 숨을 몰아쉬었지요. 창문 블라인드 사이로 새어들어오는 희미한 가로등 빛을 보며 저는 밤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 집에서는 사람 취급을 못 받았고 딸 집에서는 식구 취급을 못 받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넓은 세상에 오롯이 저 한 사람으로 존재할 수 있는 곳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아직 열지 못한 제 캐리어가 어둠 속에서 입을 굳게 다문 채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사위 우진 씨의 목소리가 잦은 뒤에도 거실은 여전히 무거운 침묵에 잠겨 있었습니다. 저는 방문 손잡이를 쥔 채 한참을 서 있다가 소리 없이 문을 닫고 방 안으로 미끄러져 들어왔습니다. 불을 켜지 않은 방 안은 짙은 감청색 어둠으로 가득 차 있었지요. 저는 벽 쪽으로 밀려난 제 캐리어 앞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손끝으로
낡은 캐리어의 거친 천질감을 더듬었습니다. 남편 집에서 나올 때 30의 세월을 단 몇 분 만에 쑤셔 넣었던 그 가방입니다. 지퍼 틈새로 삐져나온 낡은 가디건 자락이 꼭 제 처지 같아 보여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사위가 말한 고시원이라는 단어가 귓가에 윙윙거리며 맴돌았습니다. 나쁜 사람이라서 한 말이 아니라는 걸 알기에 그 현실적인 제안이 더 잔인하게 제 살 것을 파고들었지요. 어둠 속에서 캐리어 지퍼를 아주 천천히 열어보았습니다. 드르륵거리는 소리가 새벽의 정적을 깨우는 것 같아 숨을 참았지요. 그 안에는 제가 평생 써온 손때 묻은 수첩 하나와 매일 먹어야 하는 약봉지, 그리고 몇 벌 안 되는 옷가지가 전부였습니다. 30년 넘게 한 집안의 안주인으로 살았는데 제 인생을 다 털어나온 무게가 고작 이 캐리어 하나를 채우지 못한다는 사실이 허망하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캐리어 안에 든 옷가지들을 하나하나 꺼내 무릎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남편 집에서는 며칠이나 버티나 보자는 비아냥을 들었고 딸 집에서는 장기적으로는 곤란하다는 걱정을 듣고 있습니다. 이 캐리어는 갈 곳을 잃은 채 방 한가운데서 길을 잃고 서 있었습니다. 제가 짐을 풀지 못했던 건 어쩌면 제 마음 깊은 곳에서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이곳 역시 제가 정착할 땅이 아니라는 것을요. 창문 블라인드 사이로 가로등 빛이 들어와 캐리어 위를 비쳤습니다. 저는 그 빛을 받으며 밤새 짐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내일 당장 떠날 사람처럼 옷을 반듯하게 접어넣고 약봉지를 챙기고 수첩을 맨 위에 올렸습니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차가워진 손끝으로 제 삶의 조각들을 어루만질 뿐이었지요. 새벽이 올 때까지 저는 그 어둠 속에서 캐리어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그것만이 유일하게 제 편인 것 같아서요. 어스름한 새벽빛이 방 안을 채울 무렵 저는 평소보다 조금 늦게 거실로 나갔습니다. 밤새 잠을 설친 탓에 눈꺼풀이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몸은 기계처럼 부엌으로 향했지요. 인덕션 위에 냄비를 올리고 국을 데우는데 안방 문이 열리며 서영이가 나왔습니다. 딸은 평소처럼 활기차게 아침 인사를 건네지 못하고 제 눈을 피하며 식탁 의자에 힘없이 앉았습니다. 서영이는 잠이 덜 깬 얼굴로 엄마 일찍 일어났네라고 작게 읊조렸습니다. 저는 국자를 든 채 억지로 입꼬리를 올려 잠이 없어서 그래 라고 답했지요. 그 짧은 대화가 오간 뒤 부엌에는 숨 막히는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국물 소리만 유난히 크게 들려왔습니다. 서영이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어젯밤 사위 우진 씨와 나누었던 그 고시원이라는 단어가 제 방문턱을 넘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요. 남편과 살던 시절 식탁의 침묵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처럼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서영이와의 침묵은 결이 달랐습니다. 서로의 진심을 알고 있으면서도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는 아주 깊고도 차가운 강물 같았지요. 서영이는 도시락 반찬을 통에 담으면서도 자꾸만 손을 멈췄습니다. 딸의 뒷모습에서 느껴지는 그 난처함과 미안함이 제 어깨를 더 무겁게 눌러왔습니다. 곧이어 우진 씨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사위는 어젯밤에 냉정했던 목소리는 온데간데 없이 어머님 잘 주무셨어요 하며 평소와 다름없는 다정한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 위선적이지 않은 정말로 나쁜 마음 없이 내뱉는 다정함이 오히려 저를 더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사위에게 저는 미워할 대상이 아니라 그저 자신의 평온한 일상을 위협하는 해결해야 할 문제일 뿐이었으니까요. 우진 씨가 서둘러 출근하고 서영이가 하람이의 손을 잡고 집을 나섰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정적이 찾아온 거실. 저는 행주를 든 채 식탁 앞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설거지는 이미 끝났는데 손을 닦으며 그냥 그렇게 서 있었지요. 텔레비전도 켜지 않고 창밖을 보았습니다. 나무가 흔들리고 구름이 지나가는 풍경 속에 저는 덩그러니 남겨져 있었습니다. 서영이의 침묵은 저에게 이제 그만 나가달라는 말보다 더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차라리 화를 내거나 원망을 했다면 마음이 편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딸의 그 착한 침묵 속에서 저는 제가 사랑하는 아이의 삶을 갉아먹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확인해야 했습니다. 저는 식탁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 침묵을 깨는 건 구걸하는 쪽이 아니라 먼저 떠나는 쪽이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하람이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돌아오는 길, 제 발걸음은 딸의 아파트 단지가 아닌 반대편 골목으로 향했습니다. 정처 없이 걷다 보니 낡은 상가 건물들이 다닥다닥 붙은 좁은 길목에 들어섰지요. 화려한 신축 아파트 숲을 조금만 벗어나도 세월의 때가 꼬질꼬질하게 묻은 풍경들이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바쁜 걸음으로 출근을 하거나 장을 보러 지나가는데 저는 그 사이에서 섬처럼 멈춰 섰습니다. 낡은 붉은 벽돌 건물 외벽, 빛바랜 간판 하나가 제 시선을 붙잡았습니다. 모서리가 깨지고 글씨도 군데군데 지워졌지만 그 문구만큼은 제 가슴팍에 날카롭게 박혔습니다. 고시원, 보증금 없음, 식사 제공, 그 세 줄의 문장이 어젯밤 사위의 목소리가 되어 귓가에 웅웅거렸습니다. 고시원이라도 알아봐야 하는 거 아니야? 처음엔 외면하려 고개를 돌렸습니다. 내가 어쩌다 여기까지 왔나 싶어 서러움이 북받쳤거든요. 30에 넘게 가족을 위해 헌신했는데 제 종착지가 고작 이런 낡은 간판 앞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몇 발자국 걸어가다 다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 간판은 여전히 그 자리에 무심하게 서 있었습니다. 보증금 없음. 그 말이 제 형편에는 가장 현실적인 구원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홀린 듯 건물 안으로 발을 들였습니다. 좁고 어두운 계단을 올라가자 발얼한 냄새와 함께 된장국 냄새, 라면 냄새가 뒤섞인 공기가 훅 끼쳐왔습니다. 누군가 살고 있다는 증거들이 소리로, 냄새로 전해졌지요. 복도 끝 유리문 너머로 관리인 아주머니의 텔레비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침을 한번 꿀꺽 삼키고 그 문을 두드렸습니다. 유리문을 밀고 들어서는 순간 이상하게도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딸의 집 거실에서 느끼던 그 숨 막히는 정갈함과는 대조되는 남루하지만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익숙한 냄새. 저는 그곳에서 제 인생의 다음 페이지를 읽었습니다. 더 내려갈 곳 없는 밑바닥인 줄 알았는데 어쩌면 이곳이 제가 오롯이 제 발로 서야 할 첫 번째 땅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관리인 아주머니가 나오기도 전 저는 좁은 복도를 따라 늘어선 닫힌 문들을 하나하나 눈에 담았습니다. 저 문들 뒤에는 저마다의 사연을 품은 사람들이 숨을 쉬고 있겠지요. 저는 그 낡은 공간이 주는 기묘한 안도감에 몸을 맡겼습니다. 적어도 이곳에서는 할머니는 언제까지자? 라고 묻는 아이도, 장기적으로는 무리야? 라고 속삭이는 사위도 없을 테니까요. 딸의 집으로 돌아왔을 때 제 작은 방문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서영이가 출근 전 서둘러 정리라도 한 모양인지 방 한구석에 커다란 종이 박스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지요. 저는 그 박스 앞으로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안에는 제가 가져온 옷 몇 벌이 정갈하게 접혀 담겨 있었고 그 위로 수건과 양말 뭉치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서영이는 아마 제가 좁은 행거에 옷을 걸어두는 게 불편해 보여서 혹은 방을 좀 더 넓게 쓰게 해주려고 도와준 것이겠지요. 딸의 착한 마음을 모르는 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박스에 담긴 제 옷가지들을 내려다보는 순간 그것들은 옷이 아니라 언제든 들고 나갈 수 있게 꾸려진 보따리처럼 보였습니다. 주인이 정해지지 않은 짐들이 갈 곳을 잃고 상자 속에 갇혀 있는 꼴이었지요. 저는 그 박스 앞에 한참 동안 쪼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무릎이 뻐근해져 왔지만 일어설 수가 없었지요. 30에 넘게 살던 남편 집을 나올 때도 짐이 참 적다고 생각했는데 딸의 집에 들어와서는 그 짐이 더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캐리어에서 박스로, 박스에서 다시 더 작은 틈새로 제 존재가 밀려나고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짐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제가 서 있을 자리가 지워지고 있었던 겁니다. 박스 안에 담긴 빛바랜 가디건 소매를 만져보았습니다. 남편은 며칠이나 버티나 보자고 했고 사위는 올해는 무리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말이 틀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이 종이 박스 앞에서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딸의 선의조차 저에게는 어서 자리를 비워달라는 무언의 압박으로 다가왔으니까요. 서글픔보다 먼저 찾아온 건 묘한 오기였습니다. 누군가 어렵게 말을 꺼내기 전에, 누군가 미안한 얼굴로 제 짐을 현관 앞에 내놓기 전에 제가 먼저 움직여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평생을 누군가에게 밀려나며 살아왔지만 이번만큼은 제 발로 걸어 나가고 싶었습니다. 저는 박스 안에 든 옷들을 다시 꺼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캐리어 깊숙이 박혀있던 남은 물건들을 꺼내 그 박스 안에 하나둘씩 보태 넣었습니다. 제 인생이 이 박스 하나에 다 들어갈 만큼 가벼워졌다는 사실이 차라리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가벼워야 멀리 갈 수 있고, 가벼워야 누구의 손도 빌리지 않고 혼자 들고 나갈 수 있을 테니까요. 저는 창밖으로 저무는 노을을 보며 박스 테이프를 붙이듯 제 마음도 단단히 봉인했습니다. 내일은 이 박스를 들고 진짜 제 자리를 찾아 떠나야 할 시간이라는 것을 직감하며 말입니다. 딸의 집에서 나와 어제 보았던 그 낡은 건물 앞에 다시 섰습니다. 가파르고 어두운 계단을 오르니 공기부터가 달랐지요. 세련된 방향제 냄새 대신 누군가 끓이고 남은 시큼한 된장국 냄새와 오래된 건물 특유의 눅눅한 먼지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저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차차찬 냄새가 딸 집의 정갈한 공기보다 더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관리인 아주머니를 따라 좁은 복도를 걸었습니다. 양옆으로 다닥다닥 붙은 문들은 꼭 사람 하나 겨우 들어갈 관처럼 작아 보였지요. 복도 끝 세탁기 돌아가는 소리와 누군가 낮게 기침하는 소리가 벽을 타고 넘어왔습니다. 아주머니가 맨 끝방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을 들여다보는 순간 숨이 턱 막힐 정도로 좁았습니다. 싱글 침대 하나가 방의 절반을 차지했고 그 옆으로 작은 선반 하나와 옷걸이 몇 개가 전부였지요. 두 팔을 벌리면 양쪽 벽에 손이 닿을 것만 같은 방이라기보다 칸에 가까운 공간이었습니다. 벽지 귀퉁이는 누렇게 들떠 있었고 손바닥만 한 창문 너머로는 옆 건물의 시래기만 보였습니다. 관리인 아주머니는 무심한 말투로 밥 먹는 시간과 세탁기 사용 규칙을 설명했습니다. 공동 주방은 복도 끝에 있고 아침 저녁으로 밥과 김치는 제공된다고 했지요. 저는 그 무미건조한 설명들을 하나하나 가슴에 새겼습니다. 화려한 아파트 작은 방에서 사위의 눈치를 보며 끓였던 된장찌개보다 여기서 남이 해주는 식은 밥 한 덩이가 제 자존심을 덜 갉아먹을 것 같았습니다. 좁은 방 한가운데 서서 벽을 만져보았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벽이었습니다. 딸 집의 방은 넓었지만 제 마음이 기댈 구석이 없었는데 이 좁은 칸은 오히려 제 몸을 꼭 안아주는 것 같았습니다. 여기서 저는 더 이상 비어있는 시간을 메우는 사람이 아니어도 됐습니다. 불을 언제 끄든 몇 시에 일어나든
누구에게도 미안해하지 않아도 되는 오로지 저만의 공간이었으니까요. 복도로 나오자 어디선가 라면 냄새가 강하게 풍겨왔습니다. 낡은 건물, 좁은 복도, 정체 모를 냄새들. 남들이 보면 인생의 밑바닥으로 추락했다고 혀를 찰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유리문을 밀고 나오며 저는 처음으로 입가에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초라함보다 자유를 먼저 느낀 순간이었지요. 내일이면 이 좁은 복도를 제 집 삼아 제 이름 석자로 숨쉬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 서글프면서도 가슴 벅차게 다가왔습니다. 저녁 식탁은 평소와 다름없이 평온했습니다. 하람이는 학교에서 배운 노래를 흥얼거렸고 우진 씨는 서영이에게 회사 일을 물으며 다정하게 웃었지요. 저는 그 풍경 속에 섞여 조용히 밥을 씹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속에는 이미 고시원 복도의 팩팩한 냄새와 좁은 방의 냉기가 들어차 있었습니다. 밥알이 모래알처럼 까끌거렸지만 이번에는 억지로 삼키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하람이가 자기 방으로 들어가자 거실에는 서영이와 저, 그리고 소파에 앉은 우진 씨만 남았습니다. 서영이는 텔레비전을 보는 척 하면서도 자꾸만 제 눈치를 살폈습니다. 입술을 달싹이다가 이내 다무는 모습이 무언가 어려운 말을 꺼내려 애쓰는 것 같았지요. 저는 딸이 그 고통스러운 말을 내뱉게 두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자식에게 엄마, 이제 그만 나가줘라는 말을 시키는 건 부모로서 줄 수 있는 가장 잔인한 형벌이니까요. 서영이가 마침내 용기를 내어 엄마하고 입을 떼려는 찰나 제가 먼저 말을 가로챘습니다. 목소리는 생각보다 단단하고 차분했습니다. 떨림조차 없었지요. 서영아, 엄마 내일 나갈 거다. 아는 사람 소개로 근처에 작은 방 하나 얻었어. 거실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서영이는 당황한 듯 눈을 크게 떴고 소파에 앉아있던 우진 씨도 리모컨을 쥔 채 멈칫했습니다. 딸의 눈에 금세 물기가 차올랐습니다. 미안함과 당혹감, 그리고 알 수 없는 안도감이 뒤섞인 복잡한 눈빛이었지요. 서영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갑자기 무슨 소리야? 내가 그런 뜻으로 말한 거 아니잖아. 조금 더 있어도 되는데? 우진 씨도 그렇지? 우진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까닥였습니다. 그 침묵이 서영이의 말을 대신하고 있었지요. 저는 딸의 손을 부드럽게 떼어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웃어 보였습니다. 억지 웃음이 아니라 정말로 마음이 정해진 사람의 편안한 미소였습니다. 알아. 내 마음 다 안다. 그래서 더 먼저 나가려는 거야. 내 집이 아니라 내 집으로 가고 싶어서 그래. 서영이는 끝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나쁜 딸이야. 라며 제 가슴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지요. 저는 딸의 등을 토닥여주지 않았습니다. 이번만큼은 딸의 죄책감을 제가 대신 짊어지지 않기로 했거든요. 저는 방으로 들어가 이미 싸둔 짐박스를 테이프로 봉했습니다. 옷 몇 벌과 약봉지, 그리고 낡은 수첩. 제 인생의 전부가 담긴 그 상자를 내려다보며 저는 깊은 숨을 내뱉었습니다. 쫓겨나는 게 아니라 제 발로 걸어 나가는 것. 비록 가는 곳이 좁고 낡은 고시원일지라도 누군가의 허락을 구하지 않고 문을 잠글 수 있는 곳으로 향한다는 사실이 저를 지탱해주고 있었습니다. 밤새 흐느끼는 딸의 울음소리를 뒤로하고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당당한 퇴장을 준비했습니다. 고시원으로 떠나기로 한 아침이 밝았습니다. 평소처럼 새벽 일찍 눈을 뜬 저는 마지막으로 정성을 다해 밥을 지었습니다. 서영이가 출근 준비를 하며 부엌으로 나왔을 때 모락모락 김이 나는 밥상 앞에서 저는 앞치마를 고쳐 매고 있었지요.
딸은 퉁퉁 부은 눈으로 제 눈치를 살피며 차마 숟가락을 들지 못했습니다. 미안함이 가득 찬 그 침묵 속에서 저는 오히려 덤덤하게 하람이의 책가방을 챙겼습니다. 엄마, 내가 데려다 줄게. 조금만 기다려. 서영이가 서둘러 가방을 챙기며 말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람이와의 마지막 등굣길만큼은 오롯이 제 몫으로 남겨두고 싶었거든요. 아이의 작은 손을 잡고 아파트 단지를 나섰습니다. 아침 공기가 제법 쌀쌀했지만 하람이의 손바닥에서 전해지는 온기는 유난히 따뜻했습니다. 학교로 향하는 골목길, 하람이는 오늘 급식 메뉴가 무엇인지, 어제 친구와 무슨 놀이를 했는지 제잘제잘 이야기를 늘어놓았습니다. 저는 그 목소리 하나하나를 귀에 담으며 천천히 걸음을 옮겼지요. 교문 앞에 다다르자 아이들이 줄지어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하람이의 어깨를 잡고 눈을 맞추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학교 끝나고 우리 집으로 올 거지? 잡채 해놓을 거야? 하람이가 아무것도 모르는 맑은 눈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가슴 한구석이 찌르르 울려왔지만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였지요. 목소리가 떨리지 않게 입술을 지그시 깨물었습니다. 하람아, 할머니가 오늘은 좀 먼 곳에 일이 있어서 못 올지도 몰라. 밥 잘 먹고 엄마 말 잘 듣고 있어야 한다. 알았지? 하람이는 응 하고 씩씩하게 대답하더니 뒤도 돌아보지 않고 교문을 향해 뛰어갔습니다. 저 작은 등이 멀어지고 운동장 너머로 사라지는 순간까지 저는 그 자리에 붙박인 듯 서 있었습니다. 목이 뜨겁게 타올랐고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지만 주먹을 꽉 쥐고 참아냈습니다. 여기서 울어버리면 다시는 제 발로 걷지 못할 것 같았거든요. 아이가 사라진 텅 빈 교문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몸을 돌렸습니다. 이제 딸의 집으로 돌아가 제 박스를 들고 나올 시간입니다. 남편의 집에서 밀려나고 딸의 집에서 쫓겨나는 것이 아니라 제 의지로 선택한 길을 향해 걷는 첫걸음이었지요. 저는 마른 침을 삼키며 가방끈을 고쳐 곧습니다. 하람이의 따뜻했던 손의 감촉을 가슴에 품은 채 저는 진짜 홀로 서기를 위해 낡은 고시원 계단을 향해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낡은 고시원 건물 입구에 들어서자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정체 모를 음식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양손에 든 짐박스와 캐리어가 오늘따라 천근만근 무거웠지요. 관리인 아주머니가 건네준 열쇠를 들고 복도 끝 방 앞에 섰습니다. 끼익 소리를 내며 열린 문틈 사이로 좁고 긴 방의 풍경이 드러났습니다. 한 사람이 겨우 몸을 뉘일 만한 침대와 손바닥만한 책상이 전부인 말 그대로 칸이었습니다. 저는 짐을 방 한가운데 내려놓고 잠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딸 서영이의 아파트 작은 방보다 절반이나 좁았고 벽지 구석은 누렇게 들떠 있었지요. 창문이라고는 옆 건물 실외기 바람이 들이치는 작은 틈새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이 비좁은 공간에 발을 들이는 순간 가슴을 짓누르던 무거운 돌덩이가 하나 내려앉은 것처럼 숨이 편안하게 쉬어졌습니다. 저는 구석에 세워둔 캐리어의 지퍼를 끝까지 열었습니다. 딸의 집에서는 보름이 넘도록 차마 다 풀지 못했던 짐들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매일 먹어야 하는 혈압약 봉지를 선반 위에 올렸습니다. 그 다음엔 낡은 빗과 수건, 그리고 손때 묻은 수첩을 놓았지요. 누가 시킨 것도 누가 정해준 자리도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제가 원하는 곳에 제 손길이 닿는 대로 물건들을 놓았습니다. 좁은 선반 위에 제 물건들이 하나둘 자리를 잡는 것을 보는데 묘하게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30에 넘게 남편 집에서는 남편의 취향에 맞춰 살았고 딸의 집에서는 식구들의 눈치를 보며 짐을 숨기기 바빴습니다. 그런데 이 낡고 좁은 고시원 방에서야 비로소
제 물건들이 당당하게 제 자리를 찾아간 것이지요. 별것도 아닌 칫솔 하나, 컵 하나가 선반 위에 올라가는 그 모습이 왜 그렇게 눈물겹게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침대 끝에 걸터 앉아 벽을 가만히 쓸어 보았습니다. 차가운 벽이었지만 적어도 이 벽 너머에서 언제까지 자? 라고 묻는 목소리는 들리지 않을 겁니다. 장기적으로는 무리하라고 속삭이는 걱정 어린 시선도 없겠지요. 저는 무릎 위에 손을 올리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비좁은 칸이었지만 이곳은 제가 제 발로 걸어 들어온 저만의 요새였습니다. 낡은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저는 처음으로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다리를 쭉 뻗었습니다. 삐걱거리는 침대 소리가 마치 이제야 내 자리에 왔구나 라고 말해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그 좁은 방 한가운데서 생전 처음 맛보는 고독한 평화를 온몸으로 만끽했습니다. 고시원의 첫날 밤이 깊어갔습니다. 낡은 창문 틈새로 이웃 건물의 실외기 돌아가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왔지요. 방 안은 형광등 불빛 하나에 의지해 푸르스름한 정막이 감돌았습니다. 저는 침대 옆 작은 선반 위에 올려둔 가방에서 낡은 수첩 하나를 꺼냈습니다. 30에 넘게 장부 기록이나 시장 바구니 목록을 적던 모서리가 다 닳아버린 수첩이었지요. 수첩의 첫 장을 펼쳤습니다. 하얀 종이 위에 형광등 빛이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쥐었습니다. 평생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엄마로 살며 제 이름 석자를 써본 게 언제였는지 기억조차 가물가물했습니다. 김태식의 처, 서영이 엄마라는 수식어 뒤에 숨어 지워져 가던 제 존재가 이 좁은 방 안에서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수첩 맨 윗줄에 정성껏 글자를 눌렀었습니다. 히, 제 이름이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오늘 날짜를 적어 넣었지요. 2026년 4월 1일. 남편의 집을 나온 날도 아니고 딸의 집을 떠난 날도 아닌 오롯이 제 발로 선 첫 번째 날이었습니다. 그 세 글자를 가만히 내려다보는데 잉크가 번지듯 가슴 밑바닥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 이름 석자가 이렇게나 무거운 줄 몰랐습니다. 누구의 성도 아니고 누구의 며느리도 아닌 그저 태어날 때 부모님이 지어주신 본래의 저였습니다. 딸 집 작은 방 구석에서 짐짝처럼 느껴졌던 제가 이 한평 남짓한 고시원 칸 안에서는 비로소 제목을 찾은 책처럼 선명해졌습니다. 저는 수첩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선반 위에는 제가 놓아둔 약봉지와 칫솔, 그리고 딸 서영이가 가져다 준 반찬통 하나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많지 않은 물건들이었지만 그것들은 누구의 허락도 없이 제가 정한 자리에 당당히 서 있었습니다. 당신 혼자 며칠이나 버티나 보자던 태식 씨의 비아냥이 귓가를 스쳤지만 이제는 무섭지 않았습니다. 저는 버티는 게 아니라 살아가기 시작한 것이니까요.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은 낮았고 벽은 가까웠지만 숨은 그 어느 때보다 깊고 편안하게 쉬어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제 이름을 가만히 읊조려 보았습니다. 서정이, 서정이. 그 소리가 벽에 부딪혀 제 귀로 돌아올 때마다 저는 제가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내일은 이 이름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처음으로 제 인생의 다음 페이지가 궁금해지는 밤이었습니다. 고시원의 첫 아침은 새소리가 아닌 복도 끝 세면대에서 누군가 물을 트는 소리로 시작되었습니다. 낡은 배관을 타고 흐르는 물소리, 누군가의 헛기침 소리, 슬리퍼를 끄는 소리들. 30에 넘게 들어온 남편의 서슬퍼런 기침 소리도 아니고 딸 집에서 들리던 하람이의 분주한 발소리도 아니었습니다. 저와는 아무 상관없는 타인들의 소리였지만 이상하게도
그 소음들이 제게는 가장 완벽한 자유의 배경음악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앉았습니다. 좁은 침대 끝에 걸터 앉아 선반 위를 보았지요. 어제 제가 놓아둔 약봉지와 칫솔, 그리고 낡은 수첩이 그대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누구도 옮기지 않았고, 누구도 치우지 않았습니다. 딸 집 선반 아래 플라스틱 컵에 꽂혀 있던 제 처량한 칫솔이 아니라, 비록 낡은 선반 위일지라도 당당하게 제 자리를 지키고 있는 제 물건들이었습니다. 세수를 하러 복도로 나갔습니다. 복도 끝 공용 세면대 거울 속에 비친 제 얼굴을 오래도록 들여다보았습니다. 66살, 주름이 깊게 패고 눈가가 처진 노년의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거울 속에는 김태식의 아내도 서영이의 엄마도 아닌 오직 서정이라는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저는 차가운 물로 얼굴을 씻어내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서정이, 이제 네가 내 인생의 주인이야. 공동 주방에서 밥을 퍼담았습니다. 남편의 입맛에 맞춘 북엇국도 사위의 눈치를 보며 끓인 된장찌개도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미리 지어놓은 식은 밥 한 덩이와 짭짤한 깻잎지 몇 장뿐이었지만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밥알이 그 어느 때보다 달콤했습니다. 내가 차리지 않아도 되는 밥, 내 것만 씻으면 되는 수저. 그 사소한 권리가 제게는 30해 만에 찾아온 기적이었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수첩을 펼쳤습니다. 어제 적어둔 제 이름 아래에 오늘 할 일을 적었습니다. 집 근처 반찬 가게 들러보기, 하루 몇 시간만 일할 수 있는지 물어보기, 30해 동안 하루 전체를 누군가에게 내어주며 살았습니다. 이제는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제가 결정하는 만큼만 세상을 향해 내어주고 싶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며칠도 못 버틸 거라 비웃었지만 저는 버티는 것이 아니라 비로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창문을 조금 열었습니다. 좁은 틈 사이로 선선한 바람이 들어와 제 뺨을 스쳤습니다. 옆 건물 벽에 막혀 하늘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 좁은 칸 안에서 제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넓은 바다를 유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두렵지 않습니다. 낡은 고시원방은 제 인생의 끝이 아니라 서정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시작하는 첫 번째 출발선이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이어갈 힘이 됩니다. 그리고 주인공 정희 씨에게 전하고 싶은 한 줄 응원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 따뜻한 마음들이 모여 누군가의 또 다른 시작에 용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도 오롯이 자신만의 숨을 쉴 수 있는 평안이 깃들길 빌겠습니다.